얼마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배 위로 몰려들었다. 석파천은 배 밑바닥에 숨어 있노라니 자연히 여러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말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커다란 화가 금방 머리 위에 떨어질 것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 철차회에서는 협객도에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상선벌악 두 사자가 우리들을 찾아올 리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말했다. 비어방에서 협객도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라고? 내가 보기에 강호에는 10년이나 20년마다 한 번씩 이와 같은 애겁이 일어나곤 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다른 한 사람이 그 말을 받았다. 이 형, 총타주가 만약 그 영을 받들어 협객도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오? 이 형이라 불리운 자는 차갑게 코웃음 쳤다. 물론 가면 돌아올 수 없겠지. 30년 동안 그 영을 받고 협객도로 간 방주들과 총타주, 그리고 장문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말일세. 총타주께서는 우리 형제들에게 결코 야박하게 대하지 않았네. 우리가 죽음이 두렵다고 어찌 그 어르신 혼자 위험스러운 곳으로 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잠시 동안 피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행히 천우신조로 우리가 일찍 발견하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떤 화를 당하게 되었을지 모르게 되었을 것이요. 홍류항 밖에 그 조그만 어촌은 매우 은밀한 곳이니까. 모두들 숨어 있어도 선악 두 사자가 발견하기 힘들 것이요. 호형이라고 불리우는 사내가 입을 열었다. 과거 총타주가 그 어촌을 경영하게 된 것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네. 그야말로 난을 피하기 위한 세외도원이지. 굵직한 음성이 입을 열었다. 우리 철차회에서는 양자강 일대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황제까지 무시하며 제멋대로 행세를 해왔는데 협객도의 두 사자인가 뭔가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더니 모두들 갯꼬리 감추듯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홍류항 어촌으로 가서 자라새끼처럼 목을 움츠린 채 숨어 살겠다니 어디 말이나 되겠소? 설사 이번에 피한다 하더라도 이후 무슨 낯으로 행세를 할 수 있느냔 말이오. 차라리 그들과 목숨을 걸고 한번 싸운다면 더 떳떳할 것이고 또 그렇다고 모두 목숨을 잃게 될 리도 없다고 생각하오. 그는 매우 용기가 있고 담이 큰 듯 호탕하게 그와 같은 말을 했는데 선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 한참 후에야 호 형님이라 불리운 자가 말했다. 그렇지. 우리 강호에서 밥을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본래 칼 끝에 피를 묻히는 짓을 하여왔지 않은가? 제기랄. 자네들은 언제 저 나두원 왕노육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물론 나 왕노육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소. 으악! 한데 갑자기 호방하게 짓거리던 사람이 길게 비명을 내질렀다. 비명 소리가 멎어졌으나 선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곧이어 가볍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석파천은 갑자기 물방울이 자기의 손등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손을 가까이 가져와 맡아보니 비린내가 왈칵 풍겼다. 바로 핏방울이었던 것이다. 피는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렸다. 그는 무사람들이 바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피가 자기의 몸에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때 호형이라는 자가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자네들은 이 나두원을 죽여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한 사람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당연합니다. 왕노육은 말이 너무나 경솔했습니다. 그러니 호 형님이 성을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는 본회에서 항상 충성을 다해왔는데 호 형이란 자가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나의 조처에 불복하겠다는 것인가? 그 사람은 재빨리 말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처참한 비명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졌다. 악! 아마도 그 역시 호가 성을 가진 사내에게 죽음을 당한 모양이었다. 다시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석파천의 바로 머리 위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핏물은 그의 몸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호가라는 사내가 잇따라 두 사람을 죽이고 난 후 입을 열었다. 나의 수단이 악랄한 것도 의리를 돌보지 않는 것도 아니네. 사실 이번 일은 수백 명이나 되는 형제들의 목숨과 연관되어 있네. 조금이라도 협객도의 상선벌악 두 사자의 비위에 거슬리게 되는 행동을 보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어방의 친구들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나두원 왕노육은 스스로 잘난 채 큰 소리를 쳤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은 좋으나 총타주와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 죽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냔 말일세. 무사람들은 일시에 호응했다. 예, 옳습니다. 호가라는 사내는 곧 명령을 내렸다.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선실에서 얌전히 엎드려 있게. 그리고 송 형제, 자네는 키를 잡도록 하되 몸에 찢어진 돛배를 감아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게. 석파천은 배 밑바닥에 숨어서 그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선실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다만 배전에 찰랑거리는 물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더욱더 인기척을 내지 않도록 조심을 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협객도는 어떤 곳일까? 섬에서 파견되어 나온 상선벌악 두 사자는 어째서 그토록 흉악할까? 배에 탄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다니. 철차회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구나. 한참 후에 그는 졸음이 오는 것을 느끼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속에 빠진 그가 코 고는 소리라도 내면 배 위에 사람이 발견하리라 생각하고 눈을 크게 뜨고서는 애써 졸음이 오는 것을 참았다. 잠시 후에 철커덕거리는 쇠사슬 소리가 나고 배는 다시 요동하지 않았다. 닻을 내리고 정박하게 된 모양이었다. 그러자 호가라는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다.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라. 나와서는 안 되네. 총타주가 왕림하시기를 조용히 기다려서 그 어르신의 지시를 듣도록 하세. 여러 사람들은 나직이 대답을 했다. 그들은 살금살금 언덕 위로 올라갔다. 삽시간에 그들은 모두 배에서 떠나갔다. 석파천은 다시 반나절을 기다렸다. 모든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으리라 생각되자 선실 밑바닥의 널빤지를 들추고 바깥을 살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발걸음을 죽이고 그 안에서 걸어 나왔다. 선실 안은 여전히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석파천은 한 자루의 칼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허리에 찼던 녹슨 칼을 내버렸다. 이어서 죽은 시체의 주머니를 더듬어 은 조각들을 몇 조각 찾아내어 갈무리했다. 길을 가다가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은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백고물로 가서 그는 가볍게 언덕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둑을 따라 허리를 굽힌 채 잽싸게 걸음을 옮겨 놓았다. 1마장 정도 달려가서야 그는 언덕가에서 도로로 들어설 수가 있었다. 이때 그는 아직도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리라 생각하고 역시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좋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그는 힘껏 달렸다. 다행히 어초는 외진 곳이어서 북은 10여리 안에는 인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한 사람의 행인과도 마주치지 않은 채 길을 갈 수가 있었다. 그는 속으로 여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옛날에만 해도 부근에는 드문드문 인가가 있었다. 그런데 철차회에서 모두 독을 써서 그들을 죽여 없애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살았지만 오래지 않아 철차회에서 풀어놓은 독에 중독되어 죽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인근 마을의 주민들은 홍류항 바깥쪽을 악귀와 연병이 도는 곳으로 간주하고 7, 8년간 사람들은 이 고장을 찾지도 않아 어초는 철차회의 은밀한 소굴이 되었던 것이다. 석파천은 물론 그러한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다시 수마장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촌과는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팠다. 숲속으로 들어가 과일이라도 따먹으려고 했다. 한데 공교롭게도 몇 걸음을 옮겨놓기도 전에
수풀 속에서 후다닥 커다란 멧돼지가 한 마리 나타났다. 그 멧돼지는 그를 보더니 고개를 숙인 채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그는 몸을 약간 구부리며 손으로 칼을 뽑아들고 금오도법 가운데 장자절지라는 초식으로 퍽 하니 멧돼지의 머리통을 후려쳤다. 멧돼지는 매우 흉악한 놈으로 머리통이 땅에 떨어졌으나 여전히 앞으로 10여 걸음 달려나간 후에야 쿵 하니 땅바닥에 쓰러져 죽었다. 그는 속으로 기뻐했다. 나는 금오도법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멧돼지가 나타나면 고작 달아날 생각만 했지 감히 죽일 생각을 못했었다. 그는 한 조각 검은 돌멩이를 주워들고 칼등에다 쳐서 불꽃을 내어 불을 피웠다. 이어 그는 멧돼지의 네 다리를 잘라내 개울가로 가지고 가서 피를 깨끗이 씻었다. 그는 불을 지펴놓은 곳으로 되돌아와 칼을 불에 빨갛게 달구어 멧돼지 다리에 붙어있는 털을 태웠다. 털을 다 태우자 멧돼지 다리를 나뭇가지에 끼워 불 위에 굽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짙은 고기 굽는 구수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한참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10여 장 밖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향긋하다. 정말 식욕을 크게 돋우는 냄새인걸.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저쪽에서 누가 들짐승을 잡아 구워 먹는 모양이니 어디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세나. 우리들에게 조금 나누어 줄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먼저 입을 열었던 사람이 말했다. 그렇지 그래. 가보세. 두 사람은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한 사람은 체구가 우람했고 둥근 얼굴에 귀가 컸으며 고동색 비단 장포를 걸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싱글벙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키는 매우 컸지만 몸이 비쩍 말라 있었다. 몸에 남색 장삼을 걸치고 있었는데 앞서 걸어오는 사람에 비하면 체구가 반쪽도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이 비쩍 마른 사람은 입가에 희끗희끗 쥐새끼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얼굴빛은 매우 음침했다. 뚱보는 껄껄 소리내어 웃더니 입을 열었다. 하하, 소영제, 이것은 무슨... 석파천은 이미 두 사람이 주고받던 말들을 들었던지라 대답을 했다. 멧돼지 고기인데 양이 무척 많아서 10사람이 먹고도 남겠소이다. 두 분은 얼마든지 잡수시구려. 뚱보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양하지 않겠네.